1월의 추운 겨울날 산중턱 어두운 곳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리저리 주변을 살피며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얇은 옷만 걸치고 있고 무언가를 피해 마치 도망 다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때 점점 그녀를 향해 검은 형체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겁에 질린 여성은 입을 틀어막고 숨을 죽이는데 과연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버튼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나 재밌거나 의미 있는 사연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소보에 사는 55세 아틀리스라고 해요. 여러분은 코소보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코소보는 발칸반도에 있는 유럽 국가예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자연 습지가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 속에서 살았답니다. 발칸반도 지리적 특성으로 산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등산을 취미로 하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등산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저도 등산을 따라하게 되었는데 어느덧 경력이 40년이 넘어가네요. 20대 때부터는 유럽의 높은 산들은 다 점령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고 각 나라의 높은 산들은 도장 깨기 하고 있답니다. 물론 유럽의 높은 산들은 다 접수하였고 이제는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해외에 있는 산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알프스 산맥에 비해 낮은 산일지라도 그 나라마다 산이 가지는 특유한 지형이 있고 환경, 날씨, 자연경관 모든 게 다르답니다. 냄새도 물론 다르고요. 5년 전에는 첫 번째 해외 국가로 네팔에서 시작해서 에베레스트 산에도 다녀왔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좋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국을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지금은 퇴사했지만 영국에 있는 삼성에서 근무를 했어요. 처음에는 삼성이 일본 회사인 줄 알았는데 한국의 회사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나라같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런 회사가 나올 수 있구나. 기술력이 엄청나구나 느꼈답니다. 거기에 있던 한국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했었어요. 그 당시에 직원분들이 한국 여행을 가면 제주도를 꼭 가라며 한국의 괌이라고 제주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땐 개인적인 사유로 도전해보지 못했는데 퇴사를 하면서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뿐만 아니라 지리산, 설악산 등 다양한 산들이 있었지만 한국의 최고봉은 한라산이니 제주도를 택했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는 내륙 국가이다 보니 바다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다의 향기를 듬뿍 마시고 싶었어요. 한국은 24시간 안전하다고 하니 걱정은 없었어요. 아프리카, 남미, 북미를 가 경우에는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GPS 장비도 꼭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한국에 입국하여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생각나서 강남을 들려 구경도 하고 명동, 이태원에 들러서 한국의 문화를 느꼈어요. 이틀 정도 구경을 하고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향했답니다. 제주도가 한국의 괌이라더니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외국인분들이 있었어요. 동남아,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이킹하기에 날씨도 최고였고 많은 경험이 있으니 이 정도의 높이면 빠르게 다녀올 수 있으니 옷은 가뿐하게 입고 올라갔습니다. 이번 산행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다 보니 준비물도 최소로 하였고 백패킹 장비는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여기는 그냥 몇 시간 코스니까요. 저는 경력이 있으니 관음사 코스를 골랐습니다. 시작할 땐 워밍업으로 했고 점점 빠르게 스피드를 올렸습니다. 정상까지 길이 잘 되어 있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정상에 도달했어요. 정상에서 잠시 쉬고 멋진 경치도 보고 한라산 필수 코스 중에 하나인 한라산 정상에서 라면 먹기 너무 매웠지만 맛있게 먹고 하산 준비를 했어요. 아침 일찍 등반을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도 넉넉하고 등산객이 많으니까 등산길이 아니라 산을 횡단해 내려가는 것을 택했어요. 한가롭게 산을 누비며 한라산의 기운을 얻고 싶었거든요. 등산로를 벗어나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런 행동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 나라의 많은 종류의 지형과 기후를 겪어보았고 그로 인해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보다 산이 매우 넓었고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나오고 그러다 계곡이 나와서 계곡을 따라갔는데 급격히 계곡이 끊기고 또 다른 봉우리가 나오는 거였어요.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출구를 찾지 못하는 미로 같았어요. 당황하지 않으려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침착하게 GPS 키려고 했는데 앞불사 배터리 체크를 못했지 뭐예요. 체크를 못한 탓에 GPS 켜자마자 몇 초 만에 바로 꺼져버렸어요.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일시적으로 봤던 저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정하고 다시 하산을 시작했어요. 어렴풋이 보이던 위치와 지도를 보면서 내려갔지만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정말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분명 12시 안 되어 출발했는데 어느덧 어두워져 앞이 잘 보이지 않기 시작했죠. 그리고 겨울치고 온화했던 날씨가 점차 추워지더니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할 수준으로 추워졌는데요. 손이 벌벌 떨리고 이러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밀려왔어요.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을 오른 게 크게 후회되는 순간이었어요. 산 높이만 보고 방심했지 뭐예요. 비상식량은 있었다고 하나 추운 날씨에 하루를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 이런 식으로 죽는 것인가 생각했어요. 잡생각과 엄청난 공포감이 몰려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바사삭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더 큰 공포심에 휩싸였어요. 말로만 듣던 한국의 호랑이가 저를 잡아먹으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두려웠어요. 나뭇가지를 헤치며 어떤 형체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몸이 얼음이 되어 꼼짝을 못했어요. 그 어스름한 정체는 급작스레 멈추더니 땅을 파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분명 짐승이라고 확신했어요. 저 파여진 땅이 나의 무덤은 아니겠지 하며 마음을 달랬어요. 그때 갑자기 벨소리가 울리는 걸 아니겠어요. 저는 진짜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저 짐승이 내 존재를 알아챘으면 어쩌나 생각하며 저는 부랴부랴 핸드폰을 끄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그때 알았어요. 벨소리는 제 핸드폰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기 보였던 그 검은색 정체 모를 것이 전화를 받는 거였어요. 아, 사람이었구나 하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기도 잠시 정신이 번뜩 들게 됐어요. 이런 생소한 곳에 밤이 되고 있는데 짐승보다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서운 일 아닐까? 정신 차려보니 그 전화 받는 목소리는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도와달라고 해야 될까 모르는 척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걸까? 저 남자가 안 좋은 마음을 먹고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내가 여기 밤새 있어도 위험한 건 다름없는데 여러 복잡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남성이 전화를 다 받고 벌떡 일어섰어요. 그러고는 오던 길을 되돌아가는 걸 아니겠어요? 분명 그는 저를 보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조심조심 그의 뒤를 따라가면 왠지 등산로를 발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죠. 물론 들키지 않게 말이에요. 그가 나뭇가지를 헤칠 때마다 부스럭 소리가 많이 났어요. 저는 그 소리가 크면 클수록 재빨리 그가 있는 쪽으로 후다다다닥 갔습니다. 하도 조심히 뒤따라가다 보니 그와의 간격이 점점 넓어져 버렸거든요. 그가 코너를 돌면 그때 또 후다닥 따라가면서 거리를 유지했어요.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었지만 간격이 너무 벌어져서 그런 걸까요? 갈림길이 나왔는데 도대체 어떠한 길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흙길이었다면 발 흔적이라도 볼 텐데 돌을 밟고 지나가는 곳인데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어두워지다 보니 그가 지나간 발자취를 찾을 수 없었어요. 날은 더욱 추워졌고 배도 고프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그가 멀리 가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갈림길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이 안 되겠다. 도움을 요청하자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가 들릴 수 있을 만큼 크게 소리쳤어요. Please help me 하고 말이에요. 저는 help me를 계속 외쳤던 것 같아요. 제발 그 남성이 저를 버리지 않길 바라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참 미련하죠. 무서워서 접근 못했다가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니 나 찾으러 오라고 소리내고 있으니 말이에요. 우측 갈림길 끝에서 다시 어스름한 남성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또 무서워져서 도망갈까 고민했죠.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그 남성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요.
그는 나이가 좀 있어 보였어요. 깡마른 몸이지만 눈빛에 총기가 있고 건강해 보였죠. 그리고 선해 보였어요. 왠지 나를 해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도 등산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등산복에 배낭을 메고 있었거든요. 깜짝 놀란 게 옷을 보니 제가 히말라야 등정할 때보다 더 고급스런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남성도 저한테 가까이 오지는 않았어요. 우리 둘은 서로 거리를 두고 멀뚱멀뚱 서 있었죠. 남성도 저를 피하는 눈치였어요. 맞아요. 정상적이라면 이 상황의 경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얼음같이 굳어있는 저를 보고 그 남성은 사태를 파악한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뭐라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헬프미라고 한 걸 분명 듣고 그 사람이나냐고 묻는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무서움을 덜 느끼게 간단한 제스처로 말했어요. 본인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저는 그의 배려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하여 그와의 간격을 두며 계속 속 따라갔습니다. 한 15분 따라가니 드디어 나무에 번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등산로가 다시 나왔던 거죠. 너무 어두워져서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 남자는 가방에서 손전등을 꺼내 바닥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저도 동일하게 손전등을 꺼내서 길을 비추어 따라갔죠. 한참을 내려가니 드디어 불빛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죠. 마을의 불빛들이 보이는 순간 다리가 풀려버리고 말았어요. 조금 더 화산하다 보니 그 남성은 뒤로 돌아보며 저한테 말하더군요. 굿바이. 이제는 혼자서 마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너무 고마운데 보답도 못하고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빨리 그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를 불렀죠. 그 남성은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저는 남자에게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는 계속 괜찮다며 저에게 가라고 했지만 저는 생명의 은인을 이렇게 보낼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죠. 물론 우리가 서로 영어와 한국어로 소통하다 보니 원활하지 않지만 몸짓으로 말하면 대충 무슨 말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밥을 먹자는 신용을 수십 차례 보냈고 그는 손사래를 치더니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여주더라고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두부를 파는 식당인 것 같았어요. 아니 오케이면 될 것이지 굳이 손사래를 수십 번 하더니 먹으러 가자는 건 뭘까요? 이 나이에 밀당도 아니고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그 남성과 함께 근처 두부 요리집을 가게 되었죠. 얼마나 밖에서 떨었던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물을 보니 눈물이 살짝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성도 많이 추웠었나 봅니다. 허겁지겁 하얀 순두부에 간장을 붓더니 후루룩 먹는 건 아니겠어요. 허기를 적당히 채우고 나니 이제야 사람답게 대화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자신은 제주도에서 태어난 농부의 아들인데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IMF 때 회사를 나오게 되었대요. 퇴직하고 나니 취업도 안 되고 어렵게 취업해도 바로 실직되었다고 합니다. 애들도 다 컸겠다. 취업도 안 되겠다. 돈은 바닥이 나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자 싶어 다시 제주도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어느 날 이웃집 남자가 산에 토종벌 벌통을 놓던 좋은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다리가 아파서 관리를 못한다고 토종벌통을 한번 놓아보라고 했다네요. 그는 이웃에게 배운 대로 큰 바위를 찾아다니며 양지 쪽에 벌통을 여러 개 놓고는 주기적으로 산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던 작년 봄 어느 날 벌통을 놓을 자리를 찾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아내가 이상한 것이 있다고 해서 가보니 상황버섯이 보였다고 합니다. 아까 산속에서 땅을 파고 있던 것도 그곳에 상황버섯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종종 확인하러 오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귀하게 얻은 상황버섯과 산에서 얻은 보물들로 자급자족하며 아내와 소소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남자는 갑자기 가방을 열어 주섬주섬 뭔가를 꺼냈어요. 네, 맞아요. 아까 산에서 캔 상황버섯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주었어요. 이게 효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저녁 식사를 계산한 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주전자를 하나 사와서 상황버섯을 잘라 푹 끓였습니다. 오늘 추운 데 있어서 너무 떨며 체력이 완전 방전이 되었는데 상황버섯 물 한 모금에
모든 게 말끔히 해결되는 기분이었어요. 없던 기운이 팍팍 솟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한라산 등정을 하면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는데요. 정말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복귀했답니다. 이번 교훈을 발판 삼아 다음 산행부터는 조심의 조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교훈을 준 제주도의 한라산 너무 고마워요. 그 아저씨도 제 삶에 있어서 큰 은인이고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